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이제 세무 교육을 진행했으면은 이제 저희 장부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인사급여 메뉴를 이제 입력을 하는 방법을 먼저 순서를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급여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먼저 첫 번째 직원 정보에서 그 직원을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순서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직원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먼저 해야지만 급여를 입력할 수가 있어서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급여를 입력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천세 신고랑 지급명세 제출을 홈택스까지 해주셔야지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세무교육에서 원천세 신고가 뭐고 지급명세 제출이 뭐다 이 정도는 다 아셨기 때문에 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도 나중에 저희가 생방송 교육 메뉴에서 다시 보기로 제공되니까요. 먼저 장부 사용 방법 들으신 다음에 세무교육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교육에 사용되는 교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방송 교육 페이지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교육고객센터 가보시면 생방송 교육 페이지에 들어오셨을 텐데 여기 맨 아래에 교환 다운로드 받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그 세무교육은 앞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될 장부 사용 방법은 여기 받기 누르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직원 정보를 이제 등록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인사급여 메뉴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급여 메뉴가 진행이 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인사급여 메뉴는 쉽게 설명하면은 내 사업장에 직원이 있을 때 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가 있을 때 인건비 내역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 또는 뭐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인사급여 메뉴는 사실 없는 메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메뉴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인사급여에서 입력을 하면 알아서 저희 간편 복식장부 비용 메뉴에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인사급여 메뉴는 장부 메뉴와 연동이 되어 있다. 이걸 알고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가끔 이제 저희 장부 메뉴에 보시면 직원 식대, 직원 선물, 직원 경조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인사급여 메뉴에서 급여를 입력 안 하시고 원천세 신고까지 안 하셨는데 그냥 그 항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100%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복리후생비 과다 업종 과다 대상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사업장에 직원도 없는데 직원 관련한 항목으로 지출한 게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반드시 사업장에 직원에 대한 급여 내역을 입력한 다음에 원천세 신고를 완료를 해야 그 직원과 관련된 항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저희 장부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인사급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 메뉴에서 먼저 직원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순서는 그 메뉴별로 가지 않고요.
앞에서 이제 세무교육을 정규직, 일용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이렇게 나눠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 장부 사용과 관련된 교육도 정규직, 일용직 어떻게 등록을 하고 급여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어떻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급여 지급을 하는지, 기타소득자도 마찬가지로 등록 먼저 설명드리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각 소득 구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PT 기준으로 정규직, 일용직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직을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일용직은요. 여기 보시면 직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희 쪽에. 여기서 정규직이랑 일용직은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직원 등록이지만 이 안에는 정규직, 일용직이라는 용어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입력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별표 표시 있는 것만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이제 쓰시는 거는 구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를 올바르게 체크해야지 나중에 지급할 때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여기 입사일이랑 퇴사일인데 저희 장부에서는 입사일이랑 퇴사일 사이에 그 날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올바르게 기재해야지 나중에 급여 지급할 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급여 지급을 할 때 분명히 내가 이 직원을 등록을 했는데 안 나타난다 이러면은 이 직원 정보 메뉴에서 해당하는 직원을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내가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입사일이랑 퇴사일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올바른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가 올바른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입력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여기 지급공제 항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뭐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지급공제 항목을 체크를 올바르게 하셔야지 나중에 급여 지급할 때 목록에 잘 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본급 외에 이 직원한테 상여금이나 식대, 보조금을 급여 금전의 형태로 지급을 한다. 이러면은 이걸 체크를 해야지 나중에 급여 지급할 때 상세 항목에 이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게 뜹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4대 보험 그 적용되는 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사항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양가족 입력이 있는데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필수 사항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할 때 그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나중에 그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가 공제가 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 공제가 됩니다. 소득세가. 그래서 이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입력을 하실 분들은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여기다 입력을 하면 제가 나중에 급여 지급 메뉴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급여 계산이 이 부양가족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약간 달라져요. 간이세액표상 부양가족이 1명 있고 2명 있고 3명 있으면은 그 소득 공제 간이세액표상 그 소득세 금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입력을 안 하셔도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하셔도 그 세 부담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부양가족 있는 거를 다 찾아서 이 직원의 부양가족 있는 거 다 찾아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건 연말정산에서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있으면 이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고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정규직 급여 내역을 입력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등록을 완료하면 이렇게 이렇게 정규직이라고 저는 이름을 정규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이라 뜨는데 직원 이름이랑 이렇게 구분해 정규직이라고 하면서 그 등록이 될 겁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급여 정규직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 정규직을 클릭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입력하는 화면은 여기 아래 신규 급여 지급하기 화면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 내역 조회하기는 이미 지급한 걸 조회하는 화면이고요. 신규 급여 지급하기는 여기 아래에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입력은 지급일자를 먼저 선택을 하면은 직원 선택에 아까 전에 직원 정보에서 등록했던 직원의 이름이 알아서 뜰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하셨으면 여기에 직원 선택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직원 선택이 안 나타나는 분들은 직원 등록이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입사일이랑 퇴사일이 올바른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작성하기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뜰 겁니다. 입력할 수 있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설명드리면 지급일을 입력할 때 주의하실 게 만약에 11월 달 급여를 12월 달에 지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1월 달 근무를 했는데 우리 사업장 12월 3일 날 급여를 매달 준다. 그러면 지급일자는 사실 12월 3일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장부에서는 지급일이랑 이제 근무월을 일치를 시키셔야 돼요. 그때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는 근무월에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11월 30일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실수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11월 30일로 입력을 했으면은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12월 10일까지 원처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기 해서 기본급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보는 화면이 좀 다르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게 지금 최소한 화면으로 해놨는데 그 이유가 여기 기본급은 제가 이 직원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면은 입력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지급공제 항목에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급만 나왔던 거고 4대 보험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원의 상여금이라든지 식대, 보조금을 준다 이러면 체크를 하셔야 되고 4대 보험도 이 직원은 적용이 된다 이러면은 입력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어떻게 화면이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12월 30일로 입력을 하면 화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항목이 나타나고 그리고 4대 보험도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본값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으시면 직원 정보에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주의하실 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직원을 부르셔서 최근급여 불러오기를 눌러버리시면은 다시 옛날에 초기 값으로 돌아가요. 예전에 내가 만약에 혹시나 기본 설정을 잘못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직원 정보에서 뭔가 수정을 하셔서 다시 급여를 입력하신다라고 하시면 최근 급여 내역 불러오기 누르지 마시고 다시 신규 급여처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작성하기. 그래야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이렇게 내가 상여금 20만원 주고 식대는 30만원 주고 보조금은 20만원 주고 그러면 계산하기 여기 누르면 비과세가 알아서 계산이 되고 4대 보험이랑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가족에 따라서 소득세 금액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달라진다라고 해서 세 부담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연말정산 통해서 정확한 세 부담이 이 직원에 대한 세 부담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양가족을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4대 보험 부담이 조금 달라지게 계산이 되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요거는 저희가 요율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이제 보통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신다든지 정산이 된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조금 4대 보험 금액이 실제 직원 부담분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신 경우에는 실제 직원 부담분만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또는 이렇게 커서 갖다 놓고 지우신 다음에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계산을 완료하신 다음에 실제 부담분만큼 수정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급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내가 사업용 계좌로 입력한 계좌가 뜨는데 내가 어떤 계좌에서 입력을 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직원의 계좌가 아니라 내 계좌가 뜰 거고 보통 요즘 계좌로 지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입력을 내가 실제로 이 급여를 지급한 계좌 선택하시고 지급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뭐 이거는 많이 안 물어보시긴 하는데 높아짐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은행 선택하고 지급하기 한다고 해서 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그냥 장부 입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뭐 여기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을 먼저 하신 다음에 지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하기 전에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실지급액이 아니라 지급 총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식장부에 비용 메뉴로 가시면은 입력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급 총액일 거예요. 실지급액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이 부분을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이 금액만큼이고 나중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지 원천세 신고랑 지급명세 제출 올바르게 해야지 얘가 비용 처리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흐름이 돌아간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용직은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용직은 약간 화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랑 이제 계산 구조가 조금 달라지고요. 급여 일용직 들어와서 일용직 급여 내역 입력하시면 되고 지급일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정규직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정규직처럼 만약에 근무한 월이 11월이다. 그러면은 근무한 월이 11월이고 내가 급여를 지급한 게 12월 3일이다. 이러면은 11월 말일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직원 선택에서 이렇게 내가 아까 전에 등록한 직원이 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한 직원 정보에서 직원 등록에서 등록한 일용직 직원이 뜰 거고 혹시 안 뜨면은 직원 정보 메뉴 다시 가셔가지고 혹시 뭐 입사일이라든지 퇴사일이 이 지급일 사이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등록이 올바르게 됐는지 보셔야 되고 이렇게 선택하고 작성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시급이랑 내가 시급이 아니라 근무 시간이랑 시급 얼마인지 적는欄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캘린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11월 달에 지급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11월 5일, 11월 17일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용직이 언제 근무했는지 일자별로 기록을 할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직원이 보통 시급이 있고 시간을 기록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시급 이렇게 입력하시고 시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연장은 뭐 6만 원이다. 이러면은 여기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직원은 일당이다. 라고 하시면은 다시 볼게요. 그냥 일당으로 한 번에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그냥 11월 23일 날 이 사람은 뭐 15만 원 일당 줬고 연장 근로는 2만 원 줬어. 그리고 뭐 이 사람은 25일 날 했는데 급여는 일당은 20만 원이고 연장은 3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당별로도 기재할 수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일당으로 기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급을 먼저 입력하고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는 게 내가 만약에 이 직원, 이 사람이 그냥 한 번에 1년치를 한 번에
1년치가 아니라 한 달치를 한 번에 그냥 받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당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퉁 쳐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마지막에다가 그냥 150만 원 이렇게 기재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일용직 계산이 완전 셈법이 달라져요. 일용직은 일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별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은 소득세 금액이 일당에서 18만 원 정도가 이제 비과세되는 금액인데 18만 7천 원이. 근데 내가 만약에 150만 원을 입력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렇게 소득세 직원 부담분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의하실 게 반드시 일당으로 나누세요. 만약에 15일을 일한 다음에 150만 원을 한 달치 받아갔다. 이러면은 그냥 임의로 내가 그 10만 원씩 나눠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계산하기를 하시면은 부담이 0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일당에 따라서 일용직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달치를 한 번에 주더라도 이렇게 1급으로 나눠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급 방법 선택하는 건 아까 전에 정규직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면 계좌 선택하시고 지급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급하기 하시면은 지급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복식장부에 또는 간편장부 사용하시는 분들 동일해요. 간편장부 가시면 이렇게 급여 내역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지급액이 아니라 지급 총액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규직이랑 일용직을 지급했으면은 사업소득자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소득자는 등록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원리가 되게 다 똑같아요. 정규직, 일용직을 배우셨으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 등록이 아니라 먼저 등록을 사업소득자 등록 메뉴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에 입력할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별표 표시 되어 있는 것만 입력을 꼭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다 등록을 하시는데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소득 구분이에요. 소득 구분을 클릭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내가 여기를 봤을 때 이 사람의 그 소득 구분이 명확하면은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좀 애매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 940909 기타 자영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봤을 때 소득 구분이 있으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안 돼 있으면 이 940909로 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받으셔가지고 올바른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미리 등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정도 이렇게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으면은 해야 될 일은 인건비 내역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 내역을 입력하시는 거고 입력하는 거는 정규직, 일용직에 비해서 되게 쉽습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메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규직, 일용직은 각각 들어갔지만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메뉴에서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사업소득 지급하기에서 신규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 사업소득자가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일자를 근무랑 지급일이 다르면 그때는 지급일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11월 달에 근무한 사람한테 12월 3일 날 줬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12월 3일로 그러니까 지급일에 맞춰서 가시는 거고 사업소득자 선택 누르면은 아까 전에 직원정보 사업소득자 등록에서 등록한 사업소득자가 입력이 될 겁니다. 뜰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내가 지급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사대보험은 없어서 이렇게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보시고 선택만 해서 지급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내가 만약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이고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면 계좌 선택하신 다음에 지급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처리되었습니다. 나오면 복식장부, 간편장부 메뉴 가셔가지고 비용으로 입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실지급액이 아니라 이것도 지급한 금액, 지급 총액에 입력한 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여 입력까지 기타 소득자 확인하셨으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소득자인데요. 기타 소득자 등록이랑 지급도 사업소득자랑 동일해요. 그래서 기타 소득자 등록은 직원 정보 메뉴에 오셔서 기타 소득자 등록 눌러주시면 되는데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여기도 아마 소득 구분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 구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필요 경비가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막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세법상 정해진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세무교육에서 약간 들으셨겠지만 기타 소득자는 이제 필요 경비 인정받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득 구분을 올바르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임의로 비과세를 선택한다든지 분리과세를 막 임의로 선택은 하시면 안 되고요. 봤을 때 일반적인 기타 소득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 소득으로 가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게 기타 소득자가 맞다고 확신이 드는데 내가 소득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저희 쪽 세무상담에다가 문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신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경비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비과세는 특별히 세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의로 선택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임의로 뭐 필요경비 없는 거 선택하셔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은 하시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일반적인 기타 소득이면은 필요경비 있는 62번으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좀 모호하다 이러시면은 세무상담에 남겨서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문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완료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타 소득자로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기타 소득자로 찍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완료했으면은 그 다음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급하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적어놨는데 이 지급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업소득자랑 다르진 않고요. 이 사업소득자 아까 지급하셨던 거는 똑같이 기타소득 탭에 오셔가지고 입력만 해주시는 건데 이때도 지급일은 사업소득자랑 동일하게 지급한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근무한 거랑 다르더라도 지급한 날 기준으로 가시면 되고요. 기타소득자 선택에서 올바른 소득자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 총액에서 기타 소득 금액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필요경비에 따라서 알아서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율이 기타 소득에 따른 세율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지급 방법은 이제 현금 또는 내가 그 계좌로 지급했다 이러면은 계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지급하기 똑같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인사급여 메뉴는 사실 원리만 익히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그 직원 정보에서 먼저 등록을 하고 각 그 소득에 맞게 구분해가지고 탭만 들어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복식장부, 간편장부 메뉴에 비용 메뉴에 가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실지급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즉 이 사람이 세금 차감하기 전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급여 입력은 별로 어렵지 않고
별로 이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거를 아마 지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각 탭에서 지급한다. 이게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저희 그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을 보시고 평소에 필요하신 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직원을 등록을 하는데 그 월 급여액으로 산출된 시급이 2020년 최저시급보다 작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하는 시점이 2020년이고요.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게 2021년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이런 메시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뜨냐면은 이제 어디서 뜨냐면은 메뉴를 보여드리면 그 정규직이랑 일용직 등록할 때 여기 사대보험 적용 여부에서 이 보수 월액이랑 주 근로시간 이거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그 최저시급 계산 셈법이랑 조금 비교했을 때 다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거를 거르는 이유가 나중에 저희 쪽에 보시면 이 사대보험 신고 메뉴가 있어요. 이 신고 메뉴에서 직원을 이제 신고를 들어갈 때 체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거르는 거지 따로 여기서 뭔가 그 이 부분을 올바르게 뭐 주 근로 시간을 임의로 5로 낮춘다든지 이런다고 뭔가 이거 자체가 정보가 사대보험 공단으로 제공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메시지가 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수 월액을 더 높이시던지 주 근로 시간을 좀 낮춰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적으시면은 저장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서 보여드린 이런 메시지가 뜬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주 근로 시간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수 월액 둘 중 하나를 뭐 보통은 주 근로 시간을 많이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 근로 시간을 낮춰가지고 그 입력을 하시면은 아마 저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임의로 낮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보에 들어가진 않기 때문이에요. 사대보험 신고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저임금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 쪽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오로지 신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사대보험 신고를 올바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급여 지급할 때 직원 정보 한번 입력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화면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막 들으시다가 보니까 나는 지금 기본급이랑 상여금밖에 입력이 안 돼 있는데 보니까 이 강의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차량보험, 기타 수당 다 있네? 왜 다르죠? 또는 왜 저는 기본급밖에 안 나오죠?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는 저희 쪽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직원 정보에서 해당하는 지원을 클릭을 하시면 상세 정보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급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얘가 반영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상세가. 그래서 원하시는 거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최근 급여 내역 블록을 눌러보시면은 이전 설정값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근 급여 내역 불러오기가 아니라 다시 지급일부터 신규 급여를 입력하듯이 해주셔야지 적용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항목을 추가하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직원 정보에서 직원 선택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직원의 근무한 월과 급여를 지급한 월이 다른데 어떻게 기재하냐고 물어보세요. 이제 이거는 제가 급여 입력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규직이랑 일용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는 철저하게 지급한 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정규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급일을 그 근무한 월의 말일자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여기에 나오는 지급일 같은 경우에는 그 근무한 월이 만약에 11월이다 라고 하면은 근무한 월이 11월 말일자로 맞춰주셔야 되고 그 지급일이 12월 3일이라고 해서 지급일인 12월 3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근무한 월이랑 지급일이 동일하면은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그 내가 만약에 11월 달에 근무한 거를 11월 25일 날 급여 지급했어 이러면은 뭐 11월 25일로 하셔도 되는데 월이 다를 때는 반드시 근무한 월을 정규직이랑 일용직은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따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홈택스에서는 지급일이랑 근무월이 다르게 신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나는 여태까지 계속 지급일에 맞춰서 신고를 해왔어 라고 하시면은 홈택스에서 신고는 따로 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에만 입력을 11월 말일자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나중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귀속 연도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랑 일용직에 한해서는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많이 묻는 질문은 저희 신규 급여 지급하기 메뉴에서 직원 이름이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수정을 하냐면은 먼저 첫 번째 내가 일용직 말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 중에 이지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나요. 또는 정규직 메뉴에서 정규직을 입력하려고 했는데 지급일을 입력하고 나서 그 보니까 이지샵이라는 정규직 직원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직원 정보에서 먼저 가셔야 되고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직원 정보에 먼저 그 직원이 어떤 구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희는 정규직으로 등록했으면 급여 정규직 메뉴에서 그 확인이 가능하고 일용직으로 입력을 했으면 일용직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로 등록을 했으면 사업소득자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 소득자로 등록했으면 기타 소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구분을 올바르게 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게 그 직원 이름을 클릭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에 있는 그 지급일을 선택한 게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실수로 내가 입사일을 잘못 2017년부터 일한 사람을 2019년부터 일했다고 실수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신 경우는 입사일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입사일을 수정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하면은 비로소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당연히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뭔가 안 뜬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구분을 잘못 등록하셨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입사일이랑 퇴사일 사이에 있는 지급일이 맞는지 이 부분 올바르게 등록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끔 퇴사일을 입력해 놓아 버리신 다음에 이 퇴사일 이후에 급여를 입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약간 제가 지급 메뉴 설명을 드렸는데 직원이 실제로 부담하는 4대 보험 금액과 자동 계산된 4대 보험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그냥 임의로 요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희가 고객님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원을 받아서 직원부담분 50%가 조금 금액이 다르다 이러면 이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쪽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지 따로 이거를 어디다가 비활성화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제가 임의로 그냥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이 국민연금이 뭐 예를 들어 내가 20만 6,350원이라 돼 있는데 이 직원은 실제로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11만 원이야. 이러면 이렇게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실제 직원 부담분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임의로 막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요. 실제 직원 부담분만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득세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발급 메뉴 가시면은 여기 간이세액표라고 끝에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 직원의 부담, 그 소득세 부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간이세액표를 개정되면 매번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월 급여액 입력을 하고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0%로 해서 입력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걸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3명, 2명을 입력했잖아요. 이게 주의하실 게 있는 게, 먼저 이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는 여기 설명이 잘 적혀 있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 60세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기준이라서 20세 이제 이하이거나 60세를 넘어가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연말정산할 때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일단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임의로 입력을 해버리시면은 당연히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맞는지 제가 이거를 사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계산이 뭔가 잘못됐어 이런 문의가 많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내 가족 수를 입력했어. 50세밖에 안 되는데 50세인데 막 입력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 저희 쪽에 부양가족에 입력 안 하시는 경우 얘는 당연히 저희는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보고 무조건 0 기준으로 계산이 돼요. 본인은 한 명이겠죠? 본인 포함이니까 본인 혼자만 있다라고 해서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양가족을 입력 안 했을 때는 이 옵션으로 두고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죠, 금액이. 그래서 저희 보통 달라요 이렇게 해서 문의해서 보면은 공제 대상을 잘못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포함인데 뭐 본인을 빼고 입력하신다든지 또는 막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부양가족을 입력을 안 해놓으신다거나 부양가족 입력하셨어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해당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할 때 받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아야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알고 이 간이세액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세 부담분, 지방소득세 부담분, 직원의 계산될 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이 간이세액표에서 계산이 된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일용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급여 내역 입력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저희가 뭔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냐면은 여기서 정규직 등록해놓은, 일용직 등록해놓은 사람을 구분을 바꾸시려고요. 그럼 당연히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시 등록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용직이라는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시면 다시 직원 등록을 눌러요. 같은 사람도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등록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전환된 거 입력하고 입사일은 이제 딱 그 정규직 전환된 시점 해가지고 전환된 거 누르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택해서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나온 등록 안 하겠고요. 다 등록만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입력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장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등록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용직은 퇴사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이제 뭐 1일자로 하고 2일부터 일한다. 이러면은 퇴사일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제 이전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전환되기 이전 시점으로 자르시고 일한 기준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입사일이랑 퇴사일을 맞추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직원을 먼저 등록하시기 전에 퇴사를 먼저 시키세요. 일용직 퇴사를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직원 등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먼저 기재하고 급여를 정규직으로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급여 입력은 당연히 각 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용직일 때는 급여 일용직에서 하시는 거고 정규직을 전환되고 나서는 급여 정규직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은근히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시냐면 수정이나 삭제, 인건비를 수정이나 삭제를 왜 물어보시냐면은 복식장부 가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간편장부 들어오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뭐 클릭을 해도 뭐 수정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수정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장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 아까 전에 제가 뭐 개요에 설명드렸던 걸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인사급여 메뉴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삭제도 인사급여 메뉴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하냐? 지금 뭐 수정 삭제 버튼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내가 급여를 지급한 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내가 급여를 입력한 걸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해서 내가 이 정규직 10월 7일 날 한 게 알고 보니까 500만 원이 아니라 510만 원이었어. 그러면 조회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하는 겁니다. 수정을 한 다음에 그냥 지급하기 누르시면서 계산하기를 반드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급여가 바뀌었으면 이 소득세 금액이랑 사대보험도 바뀌겠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이 맞는지 보시고 그 다음 다시 지급하기 누르면 수정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복식장부 들어와서도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정규직만 보여드렸지만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순서가 먼저 지급 내역 조회하기 들어오셔서 직원을 조회한 다음에 이렇게 조회 버튼 눌러서 조회한 다음에 다시 직원의 내가 뭐 급여 잘못했으면 급여 수정하시면 되고 사대보험 잘못했으면 사대보험 수정하시면 되고 하신 다음에 다시 급여를 수정한 거면 계산을 눌러주시고 사대보험만 바뀐 거면은 사대보험만 수정하셔가지고 다시 지급하기 누르시는 거예요. 기존 급여는 수정하시니까 확인. 하면은 오케이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하면 수정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수정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수정을 하셨으면 삭제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각 정규직 들어오셔서 정규직이면 정규직, 일용직이면 일용직,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면 기타소득 각 탭에 들어오셔서 이 과정을 거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삭제도 그냥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삭제. 삭제하시고 복식장부나 간편장부 들어오셔가지고 삭제하면 이렇게 아까 전에 12월 달 급여 삭제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삭제된 걸. 아까 전에 입력된 거 삭제한 거 보시죠?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정이나 삭제를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급여를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때는 주의하실 게 이게 원천세 신고를 마친 건지 원천세 신고를 한 건지 원천세 신고를 원천세 신고를 안 한 건지 이걸 보셔야 돼요. 원천세 신고를 안 한 건지. 그래서 만약에 원천세 신고를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급여를 수정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글씨를 쓰기가 힘든데 수정신고라는 걸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으면은 그냥 신고를 올바르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이랑 삭제를 장부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원천세 신고를 한 거를 다시 장부에서 수정을 한다 이러면은 수정신고라는 걸 해야 되고 만약에 4대 보험 금액만 바뀐 거면은 그 원천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급여 이쪽 급여 내역이 달라져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수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되고 지급명세 제출도 다 하셨으면은 지급명세 제출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제가 삭제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원천지수 영수증 출력 방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주의하실 게 이 사업소득자랑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출력해서 신고는 못 하세요. 그래서 이 양식은 저희 쪽에서 지금 따로 제공은 안 돼 있어가지고 명세서를 보는 정도지 이거는 따로 이거를 뭔가 출력해서 갖고 갈 수는 없고요. 명세서 종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말정산을 완료해야지 원천지수 영수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하는 직원의 연말정산을 완료를 먼저 하셔야 돼요. 완료를 안 해도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원천지수 영수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완료해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완료 처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따가 이거는 중도퇴사자 할 때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완료라는 걸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뭐 연말정산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이거를 완료 처리를 임의로 해버리시면은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천지 영수증이라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거 완료해야지 받을 수 있는 증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얘를 선택한 다음에 제출서류 조회 출력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출력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고 연말정산을 완료해야지 가능한 거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계속근로자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근로자인데 연중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급명세 제출을 내가 내년 3월에 너 연말정산 완료하고 나서 줄 수 있는 거다. 대신에 만약에 은행에서 보통 이제 뭐 요구를 하는 원천징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연중에도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근로자가 이걸 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원천징수 영수부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걸 출력해서 드리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가 지급한 거랑 이제 간이세액표 떼인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말정산 메뉴의 정규직 직원은 이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소득자랑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를 가지고 일용직 직원 설명 안 했구나. 일용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하면 옆에 명세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출력해서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명세서고 잠시만요. 네,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사업소자, 기타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양식 자체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어떨 때 많이 요구를 하시냐면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지급명세서 신고는 제출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세무신고할 때 전자 파일은 다른 형식으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끔 기한 후 제출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이거를 가지고 신고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약간 수정을 해야지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만약 기한 후 제출을 목적으로 이 명세서를 출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명세서 자체만 뭐 출력하시려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년치 총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을 이렇게 원래는 말일자로 하면은 쭉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게 나오진 않아서 이렇게 아마 기간을 전체로 잡고 하면은 뭐 1월 달에 급여 지급한 거, 2월 달에 한 거, 3월 달에 한 거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치의 기타 소득자의 뭐 급여 내역을 주겠다 또는 사업 소득자의 급여 내역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바꾸셔가지고 명세서를 눌러보시면은 리스트는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는 쭉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거 베스트가 중도퇴사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퇴직일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퇴직일을 어디서 입력을 해야 되냐? 중도퇴사자. 아까 전에 기억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직원정보 메뉴에 가시면은 내가 정규직 직원 한번 퇴사시켜 볼게요. 퇴사할 사람 이름을 이렇게 선택하면은 퇴사일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퇴사일은 이제 저희가 적어놓은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저장하기. 퇴사일 입력하고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연말정산 메뉴에 가서 완료 처리를 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연말정산의 메뉴로 가서 기간을 잘 보시고 이 직원을 선택해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가요. 아마 미완료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총 급여에 내가 급여 정규직에서 입력한 총 급여가 뜰 거예요. 내가 혹시나 마지막 달 2020년도에 중도퇴사했는데 2020년도에 마지막 달 급여를 아직 입력 안 하셨으면은 입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입력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총급여에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먼저 하시고 마지막 달 급여를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고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저장 결과보기라고 떠요. 여기서 저장만 눌러주세요. 혹시나 취업 청년공제 대상이면 체크하시고 저장만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장을 완료하면은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냐면은 이거 뭐 중도퇴사하는데 이거를 뭐 달라고 할 수 없고 이거 입력 다 해야 되는 거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되고 그냥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나중에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올바르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같은 중도퇴사를 할 때 내가 이걸 알면 적으면 되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도 그냥 0으로 놓고 저장하신 다음에 직원한테 나중에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 가면은 이 연말정산 다시 올바르게 해라. 이렇게 하고 완료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올바르게 적진 않으셔도 되고 올바르게 적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직원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올바르게 하면은 그때 다시 재계산이 되면서 뭐 처리가 될 거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입력만 완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급여 정규직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급여 입력해 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지워버렸는데 퇴사일을 12월에 했죠. 그래서 퇴사일을 입력해야지 이게 떠요. 퇴사일을 입력한 월을 선택을 하셔야지 이게 뜨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이것 때문에 다시 얘를 조회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조회를 해서 연말정산소득세랑 연말지방소득세 확인해가지고 마지막 달에 급여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 급여를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완료한 다음에 다시 급여 정규직 와가지고 이 직원의 마지막 달 급여를 조회를 먼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조회를 하셔야겠죠? 조회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달 급여 이렇게 입력이 쭉 돼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아마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나와 있을 거예요. 나오면은 다시 지급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 실지급액이 플러스로 바뀌면 이 부분만큼은 직원한테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실지급액이 마이너스면은 직원한테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원천세 부담을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부분이 생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게 실지급액이 마이너스여야지 네. 내가 지급한 게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급이면은 원천세 신고할 때 내가 돌려받고, 네, 내가 돌려받잖아요. 원천세 신고할 때. 그래서 내가 돌려받는 거고, 그 돌려받은 금액은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이 혹시 발생하시면은 그거는 내가 받는 환급이라기보다는 직원의 환급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마이너스면은 직원의 환급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직원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납부 금액이 나오면 그건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 퇴사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하기를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세무교육할 때 잠깐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쪽에 이렇게 급여 내역을 다 입력하고 나면은 해야 될 일이 신고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 원천세라고 있어요. 원천세라고 있으면은 내가 신고할 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1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는 11월 달에 대한 거잖아요. 11월 달에 대한 거. 그러면 11월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하기를 누르면은 제가 일단은 어디서 보는지 말씀드리기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내가 혹시나 12월 달에 한 거를 12월 달 급여 내역을 1월 10일까지 신고를 할 거다라고 하면 12월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실 게 여기서 아까 중도 퇴사 시켰잖아요. 12월 달에 퇴사시켜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퇴사 연말정산 내역이 떠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마지막 달 급여도 있을 거 하잖아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마지막 급여 때문에 여기 간이세액에 그 마지막 달 급여가 입력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에 중도퇴사란에 보면 연말정산 총 금액도 적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중도 퇴사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퇴사 시점에 한번 정산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도 퇴사로 해서 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일용 근로란에는 당연히 일용 근로자의 소득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 월 급여 총액이 적혀 있을 건데 여기 적혔지만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일당이죠. 일당이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분명 일당이 18만 7천 원이 맞는데 여기 0이 아니다. 소득세 등 여기에 0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이때는 한번 다시 급여 일용직 메뉴 가서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급한 걸 일당 18만 7천 원 이하로 적은 게 맞는지 보셔야 되고 다르시면 아까 수정하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그 소득 입력한 게 여기에 찍히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설명드릴 거 뭐냐면은 이 연말정산 이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연말정산 철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안 보시겠지만 나중에 연말정산 철되시면 아마 이게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 난에는 12월 말일자까지 계속 근로자가 찍혀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나면 찍히는 겁니다. 아까 연말정산 완료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연말정산 인사급여 연말정산 메뉴에서 정규직 직원 연말정산 완료한 것만큼 여기에 찍힐 거고 또 한 가지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그 중도퇴사자인데 12월 31일 날 중도퇴사까지는 아니지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연말정산할 때 이 사람은 중도퇴사란에 찍히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란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일한 사람은 연말정산 완료 처리하면 중도퇴사란에 찍힐 건데 12월 31일까지 일한 사람은 연말정산란에 찍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이 간이색이란 란인데 이 간이색이란 란에 보면은 가끔 물어보시는 게 내가 분명히 급여를 입력을 했는데 10만 원이 부족해요. 20만 원이 부족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일 거예요. 내가 급여를 입력할 때 식대, 차량보조금, 육아수당을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급여 아까 정규직 메뉴에서. 얘를 입력을 했을 때 이만큼 비과세되는 금액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대 10만 원, 차량보조금 20만 원 금액은 이 간이세액란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비과세되는 게 모두 빠지는 건 아니고 육아수당 10만 원은 포함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간이세를 받는데 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빠져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인사급여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정규직 직원의 급여 내역을 항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급여를 입력을 했으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신고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력만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먼저 저희 쪽에 이 카드계좌 등록하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인증서로 홈택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하시면은 그 인증서 지금 제가 요 화면은 안 띄워놨는데 인증서 옆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은 그 연결된 기관 리스트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눌렀을 때 홈택스에 그 체크가 되어 있는지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렇게 체크가 아마 되어 있는 인증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를 다 클릭했는데 홈택스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로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급여 메뉴에서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그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원천세라는 메뉴에 들어와서 먼저 저는 첫 번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 화면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하기라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간 조회하는 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11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 1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걸 할 거다. 11월 10일까지는 10월 달에 대한 원천세 신고이기 때문에 기간을 10월로 선택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11월 달, 그러니까 내가 지금 1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2020년 11월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돼요. 조회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든 신고하기 버튼이든 상관이 없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요. 누르면 나오는 팝업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팝업 창에서 보실 거는 거의 많이 쓰이는 게 이 전월 미완급 세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원천세 신고를 할 때 만약에 마이너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환급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그 환급을 계좌로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가 어떻게 들어가지냐면 이 미환급 세액을 계속 이월을 시켜서 내가 플러스가 되는 원천세 납부세액이 플러스가 나올 때 그 마이너스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월달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마이너스 7만 원만큼의 납부세액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11월 원천세 신고할 때 7만 원만큼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환급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납부세액 차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다 7만 원을 적는 거예요. 전월에 환급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고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면은 이렇게 납부할 금액이 지금 33,570원만큼 있었잖아요. 이 금액에서 그 7만 원만큼 빠진 금액이 4월, 2월 환급세액으로 찍혀요.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금액이 뭐 10만 원이 나왔다. 이 33,570원짜리에 1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3만 원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2월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싫으시다. 나는 한 번에 그냥 환급되는 걸 계좌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쪽 방식을 이용하시려면 전월 만약에 이제 전에 했을 때 그 환급세액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음을 누른 다음에 화면을 신고서 확인하고 화면을 닫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쉬운데 그냥 신고하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값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공을 만약에 내가 했다 하면 성공적으로 신고했습니다 나오면은 신고 결과 해가지고 얼마고 납부세액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올 거고요. 전자파일 뭐 다운로드 원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하고.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실패를 했을 텐데 실패를 하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류 상세 보기에 누르면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 국세청 사용자 아이디가 뭐 다르다. 아이디가 다르다. 뭐 이게 제일 많이 떠요. 오류 상세 보기 했을 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카드 계좌 등록하기 메뉴를 가셔야 돼요. 가셔서 뭘 확인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홈택스 연결 기관 리스트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증서가 여러 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 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클릭하셔서 연결된 기관 리스트 확인 클릭해서 홈택스가 연결된 인증서가 어떤 건지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기업 인증서도 있을 거고 개인 인증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결된 기관 리스트 확인해서 홈택스 연결된 인증서, 뭐 이지샵이라는 인증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연결된 인증서를 기억을 하시고 홈택스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여기서 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아마 옆에 그 회원 정보 해가지고 그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디, 반드시 뭐 개인으로 전환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고 이 상태에서 아이디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 쪽 이 정보 등록 메뉴에 오셔가지고 이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란에다가 그 확인한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신 다음에 다시 신고서 자동 생성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확인 다시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고하기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은 아마 오류 없이 성공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기만 다시 누르시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류가 발생하는 게 그냥 오류 상세보기 이런 거 아마 안 뜨고 그냥 비화면처럼 해서 뭐 실패하였다 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그 인증서가 아마 최근에 갱신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가 갱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인증서 갱신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홈택스에서 내가 갱신을 안 했어. 그러면은 홈택스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갱신하는 법 확인하셔가지고 새로운 인증서로 갱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카드 계좌 등록하기에 오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홈택스는 분명히 갱신을 했어. 근데 이지샵은 조금 모호해. 이러면은 이지샵 여기 오셔가지고 카드 계좌 등록하기 오셔가지고 그 홈택스에 현재 로그인 가능한 인증서로 홈택스 연결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연결된 인증서 보시면은 인증서 갱신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 갱신 눌러가지고 홈택스에 연결이 가능한 인증서로 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류가 안 뜨고 정상적으로 또 신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나면은 다시 수정하신 다음에 신고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이지샵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은 홈택스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신고 납부라는 메뉴 있습니다. 여기 신고 납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원천세라고 있어요. 네, 화면이 조금 느린데 원천세라고 누르시고 네, 저는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서 원천세 눌러가지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스텝 2 신고 내역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사업자 번호 조회해가지고 신고하신 내역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신고하신 것까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뭐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완료를 하시고 뭐 접수증 출력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뭐 인증서를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 강의를 보셨을 때 이 공인인증서 폐지된 이후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 공인인증서가 사실 이제 이름만 바뀌어서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을 아마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인증서로 사용하는 거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시점에 혹시나 그 인증서 정책이 바뀐 시점에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공동인증서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발급받으시는 공동인증서는 저희 쪽에서 등록하시고 똑같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편 비밀번호 또는 뭐 카카오를 이용해서 뭐 본인 인증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는 지원이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인증서 방식으로 인증되는 거는 가능하다.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는 이 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이랑 똑같아요. 제가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저는 등록을 안 한 걸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간을 선택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신고하고자 하는 기속월, 지금 내가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은 12월 10일까지 하는 건 11월이기 때문에 11월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회하시면 되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게 저는 반기 신청해서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반기 신고가 가능해요. 저희 신고가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기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그 귀속되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연도 바꿔서. 네,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임의로 그리고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나는 월별로 신고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그 반기로 내가 맘대로 신고할래. 이건 안 되고요. 반드시 세무서에 그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그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한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별로 신청하는 게 귀찮으시면 반기별로도 가능하니까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조회하신 다음에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하기 누르시고 확인하기 누르셨을 때 만약에 전월에 내가 이전에 중도태사나 연말정산 완료하고 나서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그 환급액을 받지 않았고 이거를 계속 2월에서 차감시키는 방식으로 신고를 할 거야. 저희 이지샵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전에 신고했을 때 미환급 세액이 7만 원이 남아있어. 그럼 7만 원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내가 전월 신고했던 신고서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월 신고했던 신고서 상에 차월, 2월 환급세액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란에 적혀있는 금액이 있고 내가 이대로 신고를 한 게 맞아. 나는 뭐 홈택스에도 신고 안 했어. 라고 하시면은 이 금액만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 차월, 2월 환급세액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네,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하시고 닫은 다음에 여기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익스플로어 쓰시는 분들은 아마 화면이 이렇게 열기 저장 나올 거고 이때 저장 버튼 그냥 누르시면 어디다가 저장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역삼각형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경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한 다음에 네, 경로 원하는 거. 대신 확장자는 수정하시면 안 돼요. 확장자 이름은 돼도 수정하지 마시고 저장해 주신 다음에 홈택스 전자신고하러 가기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눌러도 어디서 저장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폴더 열기를 누르세요. 폴더 열기 누르면은 아마 어느 폴더에 저장이 됐는지 보통 뭐 다운로드 폴더에 많이 하는데 혹시나 설정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어디에 저장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파일은 열거나 뭐 내가 수정을 못하는 파일이에요. 열기하면은 이상한 뭐 문자로 막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거고 그 폴더 열기를 눌러서 내가 어디에 저장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납부하러 가기인데 신고하러 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홈택스 홈페이지에 먼저 갑니다. 가셔가지고 신고 납부 메뉴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원천세 신고할 거니까 원천세를 클릭하세요. 하신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PPT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홈택스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화면은 여기서부터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에서 이 파일 변환 신고 회색 버튼 누릅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화면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러면은 찾아보기를 먼저 누르세요. 찾아보기 먼저 누르면 아까 전에 어디다 저장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열기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쭉 검증하기,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 검증하기 먼저 누르셔서 여기에 내용 검증 납세수가 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검증하기 누르시고 검증 결과 확인을 누르셔야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증만 하시면 안 되고요. 검증하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 검증 납세수에 1이라고 찍히면은 OK예요. 그러면은 바로 내용 검증하기를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오류 납세수에 혹시 1이 찍힌다. 여기에 2 같은데 1이라고 찍힐 거예요. 1.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1이 찍힙니다. 2가 아니고. 네. 그래서 1이 찍히고 1이 찍혀서 이거를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1이라고 찍혀 있는 거 클릭을 하면 아마 오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오류가 뭐냐면은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와 다릅니다. 이런 게 제일 많이 뜰 텐데 그 사용자 아이디와 다르다라고 하면은 확인하실 게 지금 현재 로그인 했잖아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그 정보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하면 요 바 위에 보시면은 그 회원 정보라고 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 그걸 누르면 본인 아이디를 지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아이디를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 정보 등록 메뉴에서 여기 국세청 홈택스 여기서 그 아이디를 넣어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장하기 하시고 주의하실 게 바로 홈택스 가시면 안 돼요. 이때는 수정을 했으니까 반드시 신고서 자동 생성 들어오셔가지고 원천세 들어오셔서 아까 전에 기간 선택하고 입력하셨던 거 다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 한번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전자파일을 아이디를 넣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운로드 다시 받아서 홈택스에 들어오셔서 이 과정을 한번 다시 거쳐야 됩니다. 네. 다시 형식 검증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주의하실 게 찾아보기부터 다시 하셔야지.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2번이고요. 찾아보기부터 다시 해야 돼요. 파일을 수정했으니까 파일을 바꿔야 되잖아요. 파일을 먼저 찾아보기를 먼저 하시고 다시 형식 검증부터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하시면 아마 이렇게 1이 뜰 거예요. 1이 뜨는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용 검증하기 눌렀으면 다시 내용 검증 결과 확인을 또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내용 검증 결과 확인을 해서 정상 납세, 내용 검증의 정상 납세수가 1이 뜨면은 오케이, 전자파일 제출 해서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하면은 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이 오류가 뜬다. 여기 뭔가 오류가 뜨고 여기가 0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희 쪽으로 장부사용 문의에 문의를 좀 주시면 돼요. 어떤 메시지가 뜬다. 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 쪽에 보고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류가 뜨면은 이 진행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가 뜨진 않고 이렇게 정상 납세수 여기 끝에 1을 보셔야 돼요. 맨 오른쪽에 1이 떠야 된다. 그러면은 전자파일 제출을 눌러서 이 제출하기까지 완료를 하시면 이제 신고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뜰 거예요. 그러면은 신고가 완료된 거고 납부랑 지방소득세 납부를 해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제출하기 하고 나서도 조금 찜찜하고 나는 어떻게 신고됐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여기 이제 그 화면이 조금 다르지만 신고 납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확인하시는 게 이 화면이잖아요. 여기서 스텝 2 신고 내역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신고서랑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가 신고한 것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천세 신고하는 것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지급명세 제출은 이제 별도로 따로 설명은 안 드리지만 기간에 맞춰서
그 아까 전에 이제 설명 다 드리셨지만 그 세무교육 때 들으셨던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올바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생방송 교육 마치겠고요. 이 생방송 교육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혹시 지금부터 들었는데 앞부분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저희가 내일이나 네, 늦으면은 월요일쯤에 다시 올릴 테니까 그 다시 보기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